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행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장문성 원장,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수 소장님께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조정숙 소장님은 제가 마지막에 좀 일단 순서로 배정이 돼 있던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셨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8월 31일까지입니다. 학교에서 체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학교랑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꼭 좀 그래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한 30-40분 동안에 전체적인 올해 금년도 수험생의 좀 특징이 조금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좁혀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제 2년 차인데, 영어 각 점수 그 1점대별로 수능 성적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좀 정보를 드릴 거고, 6월 모의고사 모평 끝났는데 수능 성적이 진짜 앞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메시지 전달을 수험생, 학부모, 학생들에게 좀 전해 주십사. 또는 여기 수험생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통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가 남아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하고 재수생, 그리고 정시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네, 여러분 자료집 한번 펼쳐봅시다. 자료집으로서 제가 자료집 펼치셔서 3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5년간 재수생 비율 추이 변화가 있는데, 맨 오른쪽 2019 6월 달 재수생이 75,96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숫자가. 작년도 2018년 6월 달 왼쪽에 보면은 75,875명보다 88명이 늘었네요. 재수생이 88명 늘었으니까 뭐 특별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좀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올해 또 줄지 않았네요. 정시 규모는 사상 최대로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막 발표가 됐었는데, 재수생은 줄지 않은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재수생과의 어떤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겠죠. 정시 규모가 줄었으면은 재수생들한테 불리하고 재수생 숫자도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수능의 정시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 새 재수생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지금 현상들이 계속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4,500명 정도 학생 수가 늘었네요. 일단 수능 원서 접수자가 2000년대 태어나면은 굉장히 복된 아이들일 거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애들이 태어났죠. 한 5,000명 정도가 또 태어났으면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인데, 약 2개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 좀 많은 숫자 정도가 일단 학생 쪽수가 많아졌다. 재수생도 뭐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어쨌든 올해도 재수생 숫자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문 자연계열 추이를 볼 때는 이제 사탐 인원과 가탐 인원을 보는데, 사회탐구 인원이 최근 5년사 2015, 2016, 2017, 2018, 2019 6월달 딱 가봤더니 최근 5년사에 처음으로 지금 사회탐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이공계 이과 선호 현상에서 지금 제동이 걸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으로서 문과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소식이죠. 일단 쪽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질지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공부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상위권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문과가 조금 경쟁이 전년도보다는 좀 커졌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 과학탐구 인원이 뭐 한 1,000명 정도 증가됐지만 전체적 인원은 증가됐는데 어쨌든 문과 학생이 늘어났다. 수학가나 비율로 놓고 더 커지네요. 수학가
이과 학생들은 한 2,700명 정도 응시 규모가 2019년 6월달 왼쪽 2018년 6월달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과 학생은 줄었는데 문과 학생 수학 나가 7,3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네요. 이게 나중에 이과 학생들이 다시 문과로 얼마나 또 갈아탈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수학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문과, 이과, 수학에서 숫자가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문과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어저께 시험 본 원서 접수를 했던 아이들의 75,000명이 원서 접수를 했는데 9월달 정도가 되면은 재수생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더 들어올 거고 본수능 때 되면은 또 한 5, 6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서 실제적으로는 13,000명대 정도의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보는 시험인데 6월 달에는 어쨌든 75,000명 정도가 일단 원서 접수를 해서 시험을 몇 명 받는지는 정확한 집계를 6월 말 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 약 한 6, 7만 명 정도의 재수생들이 더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 성적표 결과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한 6, 7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9월달 모평 볼 때는 6월달보다 한 10,000명 정도 재수생들이 더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9월달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은 지켜봐야 되지 그냥 6월달, 9월달 성적 하나 가지고서 딱 단정은 절대 짓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짓지 말고 또 반수생들이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올지도 잘 몰라요. 공부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좀 괜찮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능 결과는 지금 현재 절대 확정 픽스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해주십시오. 9월 달에도 픽스된 게 아닙니다. 본수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요 멘트를 꼭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우리의 위치 가늠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요 정도 점수가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6월 말에 여러분들 6월달 평가원 결과 발표가 나오면 등급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성적표상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더하기 할 필요가 없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이죠. 국어 100분위 점수, 수학 100분위 점수, 탐구는 두 과목 100분위 점수를 더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하십시오. 그래서 300점 만점을 만드십시오. 6월 말에 성적표가 6월달 모평 결과표가 나오면 국어 100분위 점수를 더해보고 수학 100분위 점수를 더해보고 탐구는 두 과목을 더하기 해서 뭐 80 100분위 했다면은 나누기 2 해가지고서 180 플러스 80, 160 나누기 80점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총점을 300점으로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 애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볼 때는 제가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실제 수능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292점 정도가 인문계에서 나온다. 국어, 수학 더하기하고 탐구는 두 과목 더하기해서 나누기 한 겁니다. 300점 만점으로 갔을 때 29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016학년도에 292점은 415명의 학생들이 만들어진 거고 누적적으로 보면은 1487명이고 오른쪽에 보면 0.5% 전국 상위권에 랭크했다는 얘기입니다. 1400명에서 제가 한번 끊어봤던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3000명의 모집 인원이고 인문계가 자연계 1500명씩 가정을 해봤을 때 한 1500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292점 정도고 상위 퍼센트로 보면 0.5% 정도 범위 내에 있었었고 학생 숫자는 대략 한 1500명 정도 어바웃 내외 정도다. 2017학년도 가봤더니 한 1500명 정도 끊기는 게 291점으로 292점, 291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291, 2포인트 정도에서 어쨌든 1500등 정도가 리미트로 끊겨져 있구나.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애가 0.5% 안에 들어오고 완벽하게 수능으로 줄 세우게 한다라고 하면은 1500등 안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자력으로서도 한번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수험생을 펼쳐놨을 때 지도에서 한번 끊김입니다. 두 번째 286점 정도 대가 나오면은 이 286점대 아이들이 708명이 있는데 5118명입니다. 누적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10,000명이죠. 문과 5,000명, 이과 5,000명. 그래서 한 5,000등 어바웃선을 끊기면은
1.7%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286점대 정도가 나오네. 100분위 점수로. 오른쪽에 가봤더니 4,921등에 끊겼을 때도 284점 정도니까 한 100분위 점수에서 2점 정도 갭 정도는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지금 같이 가고 있죠. 286점대에서 한 284점대 정도가 되면은 한 5,000등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275점대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구간대가 964명이에요. 14,867명. 주요 탑10 대학의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3만 명이다. 문과, 이과 반반씩 나누게 했을 때 15,000등 정도 에리어권에 들어오는 게 5.1%였다. 100분위 점수로 275점이었고, 오른쪽에 가봤더니 2017학년도도 272점대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었구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1, 2, 3 포인트 이내에서 지금 현재 좁혀져 가고 있죠. 대략 100분위 점수를 정하게 해봤을 때 한 요 정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260점대다. 서울 시내권 안에 정도 들어오는 레벨 정도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3만 등 정도 들어오려면 260점이었고, 오른쪽 한 256점대. 2개년도의 수능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점수대가 대충의 랭크가 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오고 숫자가 이 정도 분포되어 있고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러하다라는 지도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설정을 시켜 놓으십시오. 6페이지가 보면은 이제 자연계입니다. 1445등에 끊기는 게 왼쪽 같은 290점이네요. 아까 인문계는 292점 정도에 끊겼을 겁니다. 자연계는 290점 정도 끊기고 2017학년도 갖다 놨더니 291점으로 동일하게 나오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1점 차이 정도의 그 1년 차의 수능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죠, 이 수치가. 그 다음에 281점대가 5,200명, 5,000등의 의미, 서울대인대 고대가 10,000명인데 한 반반씩 인문자인 반반했을 때 한 5,000등이 281점인데 아까 문과는 어떻게 됐었죠? 286점 나왔었죠. 이과가 그래서 조금 수능을 못 보더라도 대학 가기가 쉽다라는 쪽이 여기 나오는 거죠. 전체 수능 응시생은 적은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거의 5대5 정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283점으로 2017학년도 끊기고 한 15,000등 정도 때 탑10 대학 정도 되면 265점대로 자연계는 끊겨지네요. 왼쪽에. 근데 아까 인문계는 275점대, 한 10점 정도가 100분위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같은 레벨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7페이지까지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여기 표까지는 우리 애가 어저께 시험을 보고 6월 달에 실제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요거부터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강 보면은 우리 애가 240점이 나왔다, 250점이 나왔다, 280점이 나왔다, 290 보면서 대략의 위치가 이 정도 레벨 안에 지금 현재 위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각각 낱개 과목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나오는데 세 과목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봤을 때는 어떤 등수에 랭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파악에서 중요합니다. 수시 대학을 좁혀나가는 이제 방법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8페이지. 자, 이번 올해 시험이 6월달 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냐 쉬웠냐 하면서 그날 뭐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8페이지는 제가 이 자료를 왜 집어넣냐 하면은 여러분 애들이 지금 네 몇 점 맞았는지를 원점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저께 시험 본 거를. 이게 만약에 작년도 시험이었었다라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원점수가 88점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국어는 88점일 때 96점의 100분위 점수가 실제 나왔습니다. 작년도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6월달 시험에서 88점을 받았더라면은 그 다음에 수학은 94점, 수학나는 93점 이렇게 되네요. 이걸 보면서 뒤에는 사탐, 가탐도 돼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올해 어떤 과목은 88점 맞았고 어떤 데는 92점 나왔고 어떤 거는 뭐 76점 나온 게 있겠죠. 쭉 조견표상에 찾아보십시오. 이걸 다 더하게 해봤더니 100분위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몇 점 나왔다더라라고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우리 애가 286점이 나왔는데 막상 6월 달에 받아봤더니 그 점수가 286점 나왔던 것들이 오히려 한 290점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는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시험을 원점수를 100점 만점에 잘 봤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쉬운 과목을 잘 봤느냐 또는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잘 봤느냐에서 기복이 이 정도 크다라는 것도 일단은 가상을 좀 해두시라는 뜻에서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월 말에 성적 결과표 받아보면은 애가 시험을 되게 못 본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못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본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그래서 이게 실제 6월 말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거는 국어보다는 수학에서 원점수 한 3점 정도 예를 들어서 왼쪽에 88점에 갖다 놔봅시다. 만약에 이 아이가 3점짜리를 하나 더 맞았다 91점으로 올라갔다 왼쪽에서 국어는 88점일 때가 96점이네요 100분위 점수가. 근데 만약에 원점수 88점이 3점짜리 한 개 더 맞춰서 91점으로 올라갔다 국어 100분위 점수는 96에서 97점으로 올라가죠. 1점 올라가네요. 3점짜리 한 개 더 맞췄을 때 국어는 1점 올라가는데 대신에 수학과는 94에서 97로 올라가죠. 3점이나 올라가네요. 문과도 93점에서 95점으로 올라가는 게 2점이나 올라가네요. 자, 이 얘기는 국어 3점짜리 한 개 더 맞추는 것보다 수학 한 개 더 맞추는 게 100분위 점수가 3점, 이쪽에서 1점인데 이런 역학관계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인지 더 생산적인 것이고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뭔지 하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냥 수학을 집중하지 않고 국어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만약에 한 개를 더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개를 더 틀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점의 100분위 폭의 점수는 굉장히 과목마다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도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수시 원서도 안 됐으니까 기초적인 정보 수집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해석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정보 수집의 어떤 루트 차원에서 오늘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10페이지 사탐, 가탐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아, 작년도 같으면은 요 정도 됐을 거구나. 또 앞에 가봤더니 아 280점 되면 전국에서 네가 한 몇 퍼센트 안에 정도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더라. 6월 달에 막상 결과 나왔더니 여기랑 좀 달라졌구나. 이게 이 정도로 난이도에 따라서 들락날락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렵게 출제돼서 죽을 쓰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들도 오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자, 12페이지 국어. 쉽다 어렵다라는 판정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락원에서도 1교시 시험 끝나자마자 국어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풀어봅니다. 선생님들이 풀어보는 거와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가르쳐 본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감각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쉽다 어렵다로 판단했는데 오늘 그날 제가 1교시 국어 수학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쉽다고 그러대요. 선생님들은 다 쉽다라고 해서 좀 쉽겠구나 싶었는데 저희 종로학원이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들이 막 표본들이 들어옵니다. 막 추적해봤던 추적 표본들이 들어와서 OMR 돌려보고 해보면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작년도 6월 달은 우리가 돌렸을 때 53점 나왔던 것이 올해는 57점이었고 작년에는 본수능 때 64점 나왔던 시험이었거든요. 100점 만점 중에서 64점 정도 나왔던 시험인데 우리 표본에서 이번에 57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어려웠다로 얘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날 처음에 1교시 그 보도자료가 1교시 10시부터 뿌려지거든요. 그럼 기자분들이 10시 한 5분부터 기사를 써내려갈 때는 국어 쉬웠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4시 반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다시 뿌렸습니다. 쉽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애들이 좀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쉬웠는데 어려웠다는 얘기 자체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실력이 좀 저하된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던질 수는 있고 또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 애들의 수준이 너무 우수한 애들 가리키는 선생님 입장으로 놓고 봐서 이 정도는 쉽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사실 전국적인 상황들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도 매 시간대 10시에 발표되는 내용과 오후 4시 30분 이후에 발표되는 내용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들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애들 표본들이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는 다르다. 그래서 올해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작년도 6월 달에 아까 조금 비교를 해보라고 했을 때 53점에서 57점으로 평균 점수가 좀 높아졌으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아까 내가 지금 100점 맞을 때 90점 맞을 때 한번 더하게 해보라 그랬죠. 작년도 6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때보다는 100분위 점수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뭐 88점일 때 뭐 아까 90 몇 점이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 달에 우리가 봤을 때 58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51점대 정도로 대폭, 작년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6월 달 시험이. 올해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출제되어 있고 종락원 88점 놓은 것도 이거 너무 무리하게 높게 잡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현재 88.1컷을 갖다 놓을 정도고 전국의 애들이 풀어봤을 때 이 시험지는 한 51점 정도 나올 정도 수준이었었다. 작년도 본수능은 65점 정도 나오던 시험이 51점대로 됐으니까 올해 6월달 이과 수학은 대단히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학 나형도 작년 본수능 때 51점이었는데 올해 48점대 정도 되니까 수학 나형도 어렵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데 6월 말에 일단 나오는 결과값을 봅시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는 건지 오히려 내가 수준대가 좀 괜찮은 학생이라 가지고 어렵게 출제되면 출제될수록 나한테 유리한지 조금 쉽게 가야 나한테 유리한지도 6월 말에 받아보는 성적표와 아까 조금 전에 작년도 6월 거를 한 비교해 보라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그러면 이 점수대가 전국에서 위치하는 그 위치도를 일단 한 본 건데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296점대 정도다라고 하면은 서울대 경영 경제학부 정도를 인문계에서 지원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데이터는 조금 이따가 보면 다시 수정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6월달 결과 나오고 이거는 실제 수능 시험에서 정시 원서 내는 수능 직후에 발표되는 데이터들로서 참고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정도 잡는 거로만 생각을 합시다. 296점 정도 된다. 서울대 경영대학과 경제학부 정도. 경영대학과 경제학부 정도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0.1% 들어오는 학과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295점대, 293점대, 291점대. 291점대가 일부 그 문과 학생이지만 한의학과라든지 293점대 문과 학생이지만 의대 지원이 가능한 데 정도가 상위권으로 이렇게 랭크되고 있네요. 16페이지, 17페이지 때 서울대가 아닌 대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가 한 288점대, 286점대부터는 서울대가 아닌 대학의 학과들이 지금 랭크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17페이지 281점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위 2.6% 안에 들어오는 학과의 합격 라인입니다.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2.6% 대학 정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오신 대학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가 없는지 뭐 어떤 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23페이지가 자연계열입니다. 297점대까지 291점대 290점대부터 의대 아닌 대학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지만 290점대가 의예과가 아닌 학과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네요. 쭉 가다 보시면은 24페이지 283점대까지가 조선대 의예과 라인으로서 의예과 끝선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는 점수 위에 있는 애들이 의대를 갈지 아니면은 브랜드 있는 대학의 일반 학과를 갈지가 판단의 변곡점이 283점 의대 라인 끝선. 그 다음에 25페이지 282점 맨 위에 있는 조선대 치의학과가 치대 끝선 정도 때 치대를 갈지 아니면 일반 대학 일반 학과를 갈지. 26페이지 맨 상단 우석대 한의학과 279점대 정도가 한의학과 끝선 정도입니다. 한의학과를 갈지 일반 학과를 갈지. 27페이지 271점 그 위에 있는 272점 구간대네요.
전북대학교 수의예과의 끝선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대강 뭐 고1, 2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고3 학부모 중에서 대학을 갈 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과의 끝선 정도가 어딘지를 보면서 일반 학과를 갈래 아니면은 특성화된 학과 쪽으로 갈래라는 판단도 해보시고, 현재 중3 학생 학부모님 여기 계시다라면은 중3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약대도 전문대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진학하는 약학대학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자연계의 또 지도는 또 달라집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예과, 약대까지 이제 포함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3 이하의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여야 되고, 고1도 만약에 그때 뭐 다시 재수를 한다 하면은 약대도 갈 수 있는 뭔가에 또 되고, 또 약대가 이쪽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그게 관련된 유사 이과 학과들의 합격설의 변동 라인들도 조정이 되는 때가 그때부터 됩니다. 3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전체적인 지도를 잡으면서 위치도를 파악을 해 나가는데, 대학들이 발표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들은 학교에서 뭐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공식 발표입니다. 작년도 데이터를.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인문자연계 봤을 때 이게 지금 대학에서 공시한 최대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의 순서만 잡아 내려가십시오. 같은 서울대 내에서도 인문계에서도 점수 높은 학과 순서가 위에는 어디고 밑에는 어디다.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니까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냥 같이 통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경제학부나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그냥 1.1 이렇게 돼요. 소수점까지 쭉 가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걸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아주 디테일하게는 지금 못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공식 발표의 대학 순서는 이렇습니다. 32페이지 연세대학교, 또 97점이 언론 홍보 영상학부로 되어 있고, 경제 응용통계 행정학과는 96점 다 똑같게 해버렸습니다. 소수점 밑에 다 다르겠죠. 1, 2점에 다 다른데 아주 미세하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례적인 게 연세대학교 2018 전년도 연대 경영학과 합격선이 지금 현재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간판인데 간판을 공개를 안 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추정이. 실수라고 했나요? 우리가 전화했을 때 약간 누락됐다고 얘기하는데, 누락될 정도의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33페이지 고려대학교도 오른쪽에 한산 점수로 공개를 했는데 역시 경영학과를 미공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고려대 경영학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공시입니다. 34페이지 고려대 자연계 의예과가 미공개했습니다. 또 이게 또 왜 미공개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미공개입니다. 그만큼 합격선에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들. 연대, 고대 경영학과 발표 못했고, 고려대학교는 의예과도 현재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데도 좀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학과별로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다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서는 학과 순서를 잡아가시고, 저 대학 내에서 공식 발표의 대학 학과 순서구나. 여기 보면 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좀 발표를 안 될 거예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부, 자연학부 이런 통으로 전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학과별로는 공개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자, 41페이지까지는 홍익대 43페이지 이런 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대학의 순서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대이고 이 학과고 이 학과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몇 % 안에 들어온 학과에 합격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라고 했던 거고, 또 대학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는 자기 대학 내에서 학과의 순서, 점수 순서는 이랬다. 공시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다. 공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제 원서 접수를 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쨌든 이번에 뚜껑 폈을 때 발표를 한 데와 안 한 데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기준점을 영어로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영어를 100점에서 1점 단위로 쭉 떨어질 때 상황을 놓고 봤습니다. 자, 영어 1등급이다.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놓고 봤을 때 전체는 치우고 고3 재수생을 한번 봐보면은 고3과 재수생의 영어가 100점에서부터 1점 단위 떨어질 때마다 이 점수가 참 공교롭게 제가 이걸 분포도를 보면서 영어 잘했던 애가 딴 과목도 잘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순서대로 그냥 갔어요, 이게. 큰 폭의 불규칙성은 없는데 다만 영어 1등급짜리 아이들 중에서 평균을 내봤더니 고3은 밑에 90점 이상 평균이 고3은 국어가 86.8, 수학이 85.1, 탐구 두 과목이 83.3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데 재수생은 87.1이 나오네요. 근데 국어는 재수생과 고3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네요. 86.8에서 87.1이니까 수학은 85.1에서 87.3점 차이가 나네요. 탐구는 83에서 86.7로 차이가 나네요. 이걸 하나로 봤을 때 고3과 재수생에서 가장 큰 점수 차는 고3이 절대적으로 탐구에서 지고 있네요. 영어 1등급 안에 90점 넘는 애들이 90점 넘는 애들의 재수생들을 한번 돌파를 해보려면은 그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탐구에 대해서 뭔가 돌파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시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고, 그리고 고3 학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제일 안 나왔던 과목은 탐구입니다. 재수생들은 조금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어를 조금 90점, 91점, 92, 93점대 애들은 재수생들은 국어 점수가 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고3 학생들은 탐구가 안 나온다라는 거 문과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내려올수록 고3과 재수생들의 탐구 점수차가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어가 2등급 때 80점대 선에 있는 아이들이 1등급 때들보다 재수생들에 비해서 탐구가 훨씬 더 처지고 있다는 거, 3등급대로 내려가면 더 커진다는 부분들도 한번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재수생과 고3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고3은 탐구다.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때 중반 때부터 한 86점대 이하로 86, 85, 84, 83, 82 이런 식으로 떨어질수록 재수생이든 고3이든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탐구 과목과 수학 과목에 대한 이 중심축의 학습은 굉장히 인문계에서도 점수를 한번 뜯어봤을 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탐구를 1타로 갖다 놓고 2타 쪽에서도 2타 쪽에서는 수학, 특히 영어가 80점대 중반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 부분 수학이 지금 같은 고3끼리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뭘 선택과 집중을 할지도 좀 판단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자연계로 놓고 보면은 고3과 재수생의 탐구 격차는 인문계보다 훨씬 더 커지네요. 그리고 자연계는 인문계랑 좀 다르게 영어 점수가 1등급이 됐든 2등급이 됐든 3등급이 됐든 고3이 됐든 재수생이 됐든 국수탐 중에서 영어 점수대별로 쭉 내려와 뿌리면은 전 구간에서 국수탐에서는 수학이 제일 약하게 나옵니다. 세 과목 중에서 수학이 제일 약하게 나오고 있고 고3과 재수생의 격차로 놓고 봤을 때는 탐구 과목이 현격하게 고3 학생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또 염두를 하면서 판단을 하십시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지금 탐구 과목이. 그래서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다시 얘기하면은 한두 개라도 더 맞췄을 때에 급진적인 성격 점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까도 보셨죠? 국어 3점짜리 한 개 더 맞췄을 때는 100분위 점수가 1점 올라가는데 수학에서 아까 한 개 더 맞췄을 때는 3점까지 올라가는 구조를 벌어진 거죠. 이게 탐구까지 가버리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벌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구멍이니까 역전의 어떤 발판을 삼는 전략적인 과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페이지요. 자, 점수가 6월달 성적표 나오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메시지 전달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이거 해마다 통계도 내보고 이거 어떻게 할래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재수를 하면 애들이 성적이 진짜 90% 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고3들한테는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면 점수가 오르지 그냥 그대로 픽스되고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수생이 들어오면 성적이 내가 더 떨어지겠지, 반수생 중에서 삐리삐리한 애들이 들어오면 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해마다 나타나는 걸 보면은 왼쪽에 280점대를 맞았다. 본수능에서 100분위 점수로 국수탐 100분위 점수 280점 맞았다. 이 아이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이 중에서 60%가 6월달 모의평가에서 280점 이하를 맞았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문계 아이들, 자연계 거의 100%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40% 정도는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을 해주고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수능 포기하는 애들 옆에서 한두 명씩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게 뭐 도와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그런 애들 봤어요. 추석 때 면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면접하고 있고 나중에 수시 6군데 넣은 대학들 다 떨어졌을 때 정말 갈 데 없습니다. 그때 수능을 준비하라고 해도 대도 안 해요. 수능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수를 해도 되지도 않아요. 수능을 준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두가 나서 재시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재수정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 제대로 열심히 했던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재수 자체도 안 됩니다. 이미 급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원 없이 수능 준비를 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정시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바늘구멍이라고 하는데 왜 재수생이 이렇게 늘까요? 자, 왼쪽에 보면은 300점 단위로 쭉 내려갔을 때 왼쪽에 고3과 재수생의 비율은 재수생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60%대가 고3이네요. 인문계에서. 점수 고득점으로 놓고 보면은 고득점짜리가 10명이 280, 90점대에 있다. 6명은 고3이고 한 40명 정도가 재수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비율이 큰 거죠, 지금. 이것도 비율이 상당히 큰 건데 왜냐하면 재수생은 전체적으로 20%밖에 안 되는데 200점 후반대가 보면은 거의 한 60, 40%가 재수생이었다라고 하면은 고3이 많긴 하지만은 절대적인 숫자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고3 애들이 다 정시로 오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재수생들은 거의 다 정시로 갑니다. 논술 아니면은. 그러면은 여기 60% 200점 후반대에 있는 고3 학생들은 수시로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상위권 대학은 80%가 지금 수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이걸 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오른쪽에 가보면은 재수생과 고3이 역전이 됩니다. 고3 애들이 수시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60%가 이제는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학교 정시 선발에서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55%가 넘는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서울시내 거의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급들도 60%가 훨씬 넘어갈걸요, 아마. 정시에서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그래서 재수생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 인원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재수생이 전체 수험생에서 비율이 24.9%였었어요.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 그럼 고3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재수생들한테 다 뺏겨나가서 고3들은 더더욱 갈 데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파란 얘기입니다. 이 구멍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시가 계속 줄어들면 정시 다 때려치웠어야 되는데 재수도 포기했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는지는 합격률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3등급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다 싶었을 때 마지막 길은 재수생처럼 공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7, 8, 9, 10, 11 요 한 4.5개월 채 남은 요 기간 한 5개월 남았죠. 요 기간 동안에 재수생들도 재수할 때요 길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한 3월 달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또 적응하다 보면은 또 한 4월 달 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50페이지가 보면 자연계는 문과보다 더 많습니다.
재수생이 거의 70%입니다. 실제 수시로 고3 학생들의 수능 고득점자 아이들도 빠져나간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 거의 70%가 재수생 동무대입니다. 그럼 이 동무대판에서 성공할 확률에 고3 학생들도 그 눈여겨보라는 거를 꼭 좀 얘기를 해. 지금 3.5등급이 3.3등급, 3.2등급 내신으로 파본들 그게 그건 겁니다. 그렇게 뭐 파도 안 나와요. 빨리 눈높이 낮추는 길밖에 없죠. 52페이지. 반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반수는 뭐냐면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대학교가 기말고사가 끝나죠. 끝나자마자 애들이 이제 다 튀어나옵니다. 한 판 더 하려고. 도저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한 판 더 하느냐? 수시에 원서했던 대학과 정시에 막상 가본 대학들이 기가 찬 겁니다. 지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다니기도 싫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서울에서는 제일 많은 대학이 경희대학교입니다. 1년에 491명이 빠져나옵니다. 뭐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과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이 학점이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이 더 높게 나고 더 착실하고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저게 말이 여기 경희대 중앙대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 수시 때는 다 연고대급이었거든요. 이게 정시 때 경희대 중앙대 갔다는 얘기 자체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그거란 말이에요. 500명 웬만한 대학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모집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개판이고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착실하다고 자꾸 보도자료 뿌리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빠져나오느냐가, 이 정도 급의 대학 애들이 얼마나 빠져나오느냐가 또 정시에서는 관건이 되겠죠. 그나마 좀 날고 기른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 53페이지에 가천대, 수원대, 대진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제일 많이 빠져나옵니다. 또 54페이지 원광대, 대구대, 조선대, 계명대, 전주대, 영남대, 동의대, 중부대 난리 났죠. 인서울권을 노리려면 이런 데 애들이 많이 빠져나온 건 좋죠. 밑에 받쳐주기도 하고요. 모르죠. 또 이런 애들도 길을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대학의 레벨이 엄청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십시오. 반수가 막 들어 반수생이 무조건 다 공부 잘한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정시 문호가 너무 좁다라는 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우수한 애들,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은 애들 쭉쭉 빠져나갑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 절대평가제가 준 선물 국수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 세 과목 중에서 한두 개 잘하는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영어 4등급 맞으면 절대 서울대학교 못 갔는데 갔다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야, 반수생 들어온다 너무 쫄지 말고 이 정도 대학의 레벨들이 애들 빠져나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보면 지방대학도 상당하죠. 이게 인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빠져나오는 대학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55페이지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되죠. 마지막 끝판이죠. 3학년 마지막 수시 원서를 쓰기 전 마지막 시험에서 2학년 때까지 우리 애가 3등급 맞았다. 3등급이라는 게 딱 찍혀 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아마 핸드폰 문자로 싸졌을 겁니다. 싸시면은 여러분의 성적 거기다 입력해 보면은 우리 애는 몇 등급이다라는 게 자동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문자로 나갔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애가 2학년 때까지 봤더니 뭐 3.0등급이다. 만약에 2학년 때까지 3등급이었는데 3학년 1학기에 전과목 올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2.6으로 바뀔 겁니다. 3.0이 2.0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3등급 맞았던 애가 무슨 수로 3학년 한 학기 전과목을 1등급을 때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3.0이 2.6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3등급을 받았는데 다 배려서 전과목 5등급을 찍어버렸다. 3학년 1학기 때 하면은 3.0등급이 3.4등급으로 떨어질 겁니다. 3.0과 3.4등급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큰 폭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그때 눈높이 낮추면 다 갈 겁니다. 학종에서는 특별하게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3.0과 3.4는 길을 쓰고 시험을 배려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학교 내신의 의미입니다. 3등급을 2학년 때까지 찍어놨는데 올 1등급을 맞았을 때 2.6등급
다별에서 5등급을 찍었을 때도 3.4등급.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너무 시험 배렸다고 해가지고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길을 쓰고 잘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3.0, 3.5등급, 3.5등급짜리가 2학년 때까지 3학년 이번 마지막 학기에 다 올 5등급을 찍었다 하더라도 3.5가 3.8로 떨어집니다. 3.5나 3.8을 국내 대한민국 입시기관 어딜 찾아가서라도 여러분 원하는 대학이 찾을 수 있는지는 한번 봐보시면 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내신 관리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또 한번 배렸다고도 크게 또 낙담하지도 말고요.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라는 메시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길을 쓰고 한다 해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문자 메시지 같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학교 내신 합격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올해 대학들도 56페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각 대학들마다 토요일날 주말에 입시 설명회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자료 발표했으니까 뭐 제 얘기나 대학에 발표했던 합격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3.4가 3.5로 가나 3.6으로 가나 이미 이 대학들은 물 건너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8페이지. 조정숙 수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인데 제가 자꾸 이건 그 학생부에서 이건 학교 내신 성적 잘 나온 아이들이 특히 좀 눈여겨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끝까지 체크하라고, 이건 뭐 조정숙 수장님 얘기로 돌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이거 뭐 상탄과 안 탄거 이거 뭐 저기 설명회 자료 때 집어넣다 보면 너무 상탄 개수에 연연하지도 말고 밑에 서울대학교 집어넣은 애들 보니까 상탄과하고 뭐 창의 활동 시간 어떤 거는 극단적으로 창의 활동 시간이 없는 애들도 있고 상을 아예 못한 애들도 있고 많이 탄 애들도 있고 섞여 있어요. 지금 이게 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어떤 내용에 대한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수량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집어넣는 거고. 60페이지. 실제 작년도에 6월달 평가와 모의고사 때 이 점수 받았던 애가 오른쪽으로 이 점수로 이동을 해서 대학의 레벨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일 겁니다.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이게 내신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요. 역전의 기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요. 62페이지 뭐 난이도는 뭐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막판에 64페이지 가봅시다. 1점. 종합은 반수반 개강을 6월 25일로 이렇게 줬는데 왜 집어넣느냐? 6월 25일부터 여러분 경쟁 파트너인 반수생 애들이 본격 공부가 시작되는 게 6월 25일입니다. 그날부터는 공부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반수 애들이 지금 치고 들어왔다고. 경희대 중앙대 애들 치고 들어오고 있고 저 밑에 애들도 절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수시대 대학과 정시대 대학 계리로 해서 저 밑에 내려간 애들 다 기어 올라온다라고. 그래서 6월 25일의 기점이 굉장히 뭔가 서늘한 뭔가 분위기를 심어주십시오. 내신으로 갈래? 내신을 못 봤을 때, 내신을 잘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제시를 해가면서 어쨌든 경합은 시작이 된 게 6월 25일이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로학원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가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날 잠실체육관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 정보 수집을 하십시오. 저희도 수시 원서 쓰기 직전 학교에서 최종 학교 생활 기록부든지 최종 결판 나기 전에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전이 시작되는 게 7월 20일입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휴가 날짜도 잡으시고요. 아까 저기 안 선생님도 얘기하던데 종로학원 기숙학원 썸머스쿨 개강인데 내가 이걸 왜 집어넣냐면 고1, 2, 3학년 내신도 좋고 다 좋은데 날고 끼는 애들은 이때부터 어디 기숙학원에 처박혀서 공부를 하든지 들어갑니다. 또 이게 방학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차가 와서 데리고 끌고 가버리죠. 여름방학 동안에 고1, 2, 3학년 학생들은 뭔가 이런 메시지 정도의 전달에 있어서 강력한 행동의 변화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기숙학원을 가라는 뜻으로 내가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방학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은
끌려가든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260점대 백분위 점수가 280점대로 올라가면서 대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그냥 260점도 280점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근데 주변의 여러분들 애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타임대별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휴가를 떠나십시오, 부모님들은. 그리고 같이 집에 있어봤자 속만 터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무슨 여름 휴가를 가느냐, 가십시오. 그런 애들이 붙어요 또. 자, 그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애한테 학교 내신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애가 학교 내신의 의미가 지금 뭐가 있는지,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 막판 학기가 됐든 우리 애한테 학교 내신의 의미가 뭐냐, 잘 봤을 때 의미가 뭐냐, 더 못 봤을 때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가, 학교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모든 방법을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공부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그게 역전의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수생은 6월 25일 날 들어오자마자 7, 8, 9월 달에 수능 진도가 한 번 끝납니다. 그게 여름방학 동안에 학원가에서 막 때려주는 내용들이죠. 7, 8, 9월 혼자 하든 학원에 가든 기숙하러 가든 그건 제가 관여할 뻔은 못된 것 같고요. 7, 8, 9월 달에 어쨌든 수능 끝냅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약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매일처럼 모의고사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전을 익힙니다. 다른 고3 애들은 그때 면접 보러 쫓아다닙니다.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수능 고득점에서 재수생이나 반수생처럼 했던 애들이 수능 고득점에 차지하는 비율은 고3 다 제키고 인문계는 60%, 자연계는 75%까지 그냥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가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왜 재수생이 늘까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 확률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적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없다, 6월 달부터 있다라고 해주십시오. 안 하고 나서 100%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이제 한 달 남았죠. 이때 뭔가 변화 없으면 변화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전문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도 포기됐고 내신도 신통찮은 내신에 나왔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대학의 단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부터는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특히 정보 수집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 수집을 들어가면서 그래야 손해보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학생부 기록 관리 점검은 조정수랍니다. 고1, 2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들으십시오. 자, 장문석 원장님 지금 나와 주십시오. 장문석 원장님께서 주요 대학별로 좀 특징들을 한번 잡아줄 거고, 상위권 학생들의 뭐 의대치대 한의대를 포함한 인문자연 상위권 학생들의 전략과 중하위권 전략, 그다음에 대학별 논술 정보 드릴 테니까 요 얘기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조정수 수장님 그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부모들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고1, 2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시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7월 20일 날일 겁니다. 7월 20일 날 잠실 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